자, 오늘 영상 하나로 3가지만 가져가면 돼. 첫째, S&P 500이 왜 다시 최고점까지 치솟았는지. 둘째, 메타랑 아마존이 왜 지금 최고의 매수 타이밍인지. 셋째, 엔비디아의 젠슨이 왜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었는지. 이게 왜 너한테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이 또 한 번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거든.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S&P 500이 11% 올랐고 QQQ는 무려 14% 올랐어. 올해 초에 손실 본 거 다 복구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란이랑 전쟁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거든. 오히려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시장은 이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왜 그런지 그게 너 투자 판단에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게. 자, 먼저 회복 얘기부터 해보자. S&P 500이랑 QQQ는 거의 직선으로 올라갔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전혀 그런 회복을 못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ETF를 보면 아직도 30% 하락 상태야. 올해 기준으로도 18% 마이너스야. S&P 500이랑 QQQ는 최고점 찍는데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바닥에 깔려 있는 거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이게 바로 투자에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야. 자, 전쟁 얘기 잠깐 해볼게. 이란 전쟁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거든. 오래가는 일시적일 수는 있지. 유가에 영향을 주고 심리에 영향을 주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데 쉽게 말해서 이란 전쟁이 아마존을 바꾸지는 못해. 메타를 바꾸지도 못해. 이 회사들이 이란 때문에 사업 모델을 바꾸진 않거든. 그냥 평소대로 현금 흐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유가가 좀 출렁거릴 뿐이야. 10년 뒤에 돌아보면 이건 그냥 과거의 일이 될 거야. 그래서 이란 이슈가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이건 오히려 매수 기회야. 이번 하락은 9%밖에 안 됐지만 이게 투자하는 회사들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달라. AI 얘기를 해보자.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AI보다 더 무섭지. 당연해.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정반대야. AI가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확률이 전쟁보다 훨씬 높거든. 쉽게 말해서 AI는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수익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릴 가능성이 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야. 그래서 소프트웨어 매도가 훨씬 더 깊고 길게 가는 거야.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거라고 봐. 톰 리라는 투자자가 지금 상황을 재밌게 설명하거든. 쉽게 말해서 모르는 악마보다 아는 악마가 낫다는 거야. 투자자들이 처음 새로운 위험을 볼 때는 무섭고 예측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뉴스 헤드라인도 처음만큼 충격적이지 않게 돼. 오히려 톰 리는 지금 시장이 연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 미국 시장이 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S&P 500이 7,300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그의 베이스 시나리오야. 이제 ASML 얘기를 해보자. Q1 2026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88억 유로, 순이익 28억 유로로 컨센서스를 모두 뚫었어. AI 수요가 강력했거든. 2026년 매출 가이던스도 360억에서 400억 유로로 20억 유로 상향 조정했어. 근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야. 선행 PER이 35배거든.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은 2% 미만이야. 쉽게 말해서 미래의 밝은 전망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ASML은 매수보다 보유가 맞는 상황이야.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119달러야.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구독자 증가, 가격 인상, 콘텐츠 투자 확대. 이 조합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거의 불가능한 모델을 만들거든. 이제 아마존 소식을 보자. 얼마 전에 글로벌 스타를 1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어. 이게 뭐냐면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인 프로젝트 카이퍼를 키우려는 거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지. 지금 위성 인터넷 시장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거의 독점이야. 경쟁자가 없는 상태인데 아마존이 무력으로 이걸 깨보겠다는 거야. 재밌는 건 이 인수 발표 후에 아마존 주가가 올랐다는 거야. 원래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인수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 자, 이제 메타 얘기를 깊게 해보자.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가 메타에 대해 아주 강력한 강세 리포트를 냈어.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게. 첫 번째 포인트는 비용 얘기야. 메타는 보통 비용 전망을 과하게 부풀려서 발표해. 지난 4년 동안 Q1의 비용 전망을 3번이나 낮췄거든. 도이치뱅크는 이번 Q1에도 비용 가이던스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봐. 메타가 비용을 낮춘다고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항상 올랐어. 두 번째는 뮤즈 스파크라는 메타의 새 AI 모델 얘기야. 이 모델을 탑재한 메타 AI 앱이 지금 앱스토어에서 5위를 찍고 있어. 지민이랑 챗 GPT 바로 옆자리야. 이 모델이 특이한 게 처음부터 멀티모달로 설계됐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다른 AI 모델들은 텍스트 모델에 이미지 기능을 나중에 덧붙이는 식이거든.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추론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뮤즈 스파크는 처음부터 이미지, 텍스트, 도구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어. 그래서 시각 정보랑 텍스트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어. 같은 자원을 써도 훨씬 정확하게 답을 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컨템플레이팅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속도 얘기야. 보통 AI는 복잡한 질문을 받으면 한 놈이 오래 생각해야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일수록 답이 느려져. 근데 뮤즈 스파크는 이걸 다르게 풀었어.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병렬로 같은 문제를 처리해서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이야. 쉽게 말해서 한 명이 10분 고민하는 걸 10명이 1분씩 나눠서 푸는 셈이지.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이 지연 없이 빠르게 나온다는 거야. 또 중요한 포인트는 효율성이야. 뮤즈 스파크는 다른 모델보다 10배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돌아간다고 해. 지금처럼 칩 부족이 심한 상황에서 이게 엄청난 강점이 되거든. 작은 기기에서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레이반 메타 스마트 글래스랑 미래 AR 헤드셋에 딱 맞게 설계됐어. AI가 시각이랑 청각 입력을 동시에 처리하면 지연 시간이 확 줄거든. 쉽게 말해서 안경이 내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애플이랑 비교가 되는데 애플은 자체 AI 모델이 없어. 제3자 모델을 쓰는 상황이야. 이게 스마트 글래스 경쟁에서 애플의 약점이 될 수 있어. 메타는 풀스택을 자체 개발했고 애플은 AI 부분이 비어있거든. 많은 투자자들은 애플이 돈을 아끼는 거라고 보지만 난 이게 애플의 리스크라고 봐. 건강관리 쪽도 재밌어. 메타가 의사 1만 명 이상이랑 협업해서 훈련 데이터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뮤즈 스파크가 건강 관련 질문에 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 영양 정보 설명하고 운동할 때 쓰는 근육 그룹을 보여주고 인터랙티브한 건강 화면을 만들어. 이게 일상 웰니스 동반자로 포지셔닝 되면 웨어러블이랑 결합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 다이어트, 피트니스, 건강 목표 같은 고품질 타겟팅 데이터가 광고주들한테 엄청난 가치를 만드는 거야. 쇼핑 기능도 대박이야. 뮤즈 스파크가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의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활용해서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해줘. 쉽게 말해서 크리에이터의 옷을 보고 바로 그 옷을 사는 단계까지 AI가 압축시킨다는 거야. 메타의 일간 활성 사용자가 35억 8천만 명이야.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미 메타 제품을 쓰고 있어. 새로운 고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쇼핑 경험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수익화하면 되는 거야. 도이치뱅크가 제시하는 최종 목표가는 $920야. PER 27배 기준이거든. 메타는 지금 $670니까 여기서 37%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는 얘기야. 이 회사는 해자가 계속 커지고 있고 마크 주커버그가 힘든 투자를 제대로 해나가고 있어. 자, 이제 젠슨 후앙 얘기를 해보자. 최근에 두아케츠 파텔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분위기가 좀 묘했어. 젠슨이 질문에 대놓고 불편해하면서 격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거든. 첫 번째 논쟁은 중국의 칩 수출 문제야. 인터뷰어가 이런 비유를 했어.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 파는 건 보잉이 북한에 핵을 파는 거랑 같다. 미사일 케이스는 다른 데서 만들어도 핵심 기술은 내가 준 거잖아. 젠슨이 이 비유에 엄청 열받았어. AI를 핵무기랑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 근데 사실 핵 비유는 좀 과하긴 해. 핵무기는 순수하게 파괴적인 거니까. 팔란트 같은 양면성 있는 기술로 비교하는 게 더 적절했을 거야. 그러니까 젠슨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게 좀 웃겼어. 연구자들이랑 중국이랑 대화를 하면 된다는 거야. 대화만 잘하면 중국이 기술을 나쁘게 안 쓸 거라는 주장이거든. 솔직히 이건 정말 순진한 얘기야. 러시아한테 대화해서 뭐가 해결됐어? 푸틴한테 그만 좀 하세요 하면 멈추냐고. 대화는 좋은 거지만 상대가 우리 기술을 안 가지고 있을 때 대화가 의미 있는 거야. 이건 엔비디아 매출 걱정에서 나온 동기부여된 주장이야. 젠슨의 두 번째 논리는 중국 시장을 지금 포기하면 장기 기술 경쟁에서 진다는 거야. 근데 역사가 이걸 뒷받침하지 못해. 과거에 미국이 중국의 고급 기술을 팔았을 때 중국은 그걸 발판 삼아서 자체 산업을 키웠거든. 화웨이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있다고 해서 칩 개발 포기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인터뷰어가 똑같이 지적했어. 테슬라가 중국에 한참 팔았지만 중국은 자체 EV 산업을 키웠잖아. 아이폰도 마찬가지야. 젠슨의 반박이 또 재밌어. 엔비디아는 다르다. 우리는 5레이어 해자가 있고 생태계가 있다. 근데 애플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해자를 가진 회사 중 하나잖아. 그런데도 중국은 애플을 피해서 자체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었어. 중국은 엔비디아 기술 스택도 똑같이 자체 개발할 거야. 인터뷰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젠슨이 앤디 제시를 대놓고 반박하는 장면이야.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며칠 전에 편지에서 우리 칩 비즈니스가 불타고 있다고 했거든. 그라비톤이 기존 X86 프로세서보다 40% 더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을 내고 ECE 상위 1000개 고객 중 98%가 쓰고 있대. 젠슨은 이걸 정면으로 부정해. 트레이니움이 40% 우위라고 주장하는데 증명해봐라. MLPerf라는 공식 벤치마크가 있거든. AI 칩 성능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업계 공식 시험 같은 거야. 근데 애마존이나 구글은 여기에 결과를 안 올려. 진짜 40% 좋으면 왜 못 올리냐 이렇게 말한 거야. 쉽게 말하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공식 시험에서 붙어봐라. 이런 도발이지.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해. 두 사람 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 젠슨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좋다고 말하는 거고 제시는 특정 고객의 특정 용도에선 자체 칩이 더 싸다고 하는 거거든. 다만 젠슨이 몇 년 전에 아마존이랑 구글을 칭찬했던 거랑 비교하면
지금 훨씬 공격적으로 변했어. 이제 실제로 경쟁자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해. 젠슨한테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 안트로픽이 며칠 전에 브로드컴이랑 구글이랑 멀티 기가와트 규모 계약을 맺고 TPU를 대량으로 쓰기로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젠슨이 반박을 하는데 이 논리가 좀 억지야. 안트로픽은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지 트렌드가 아니다. 안트로픽이 없었으면 TPU 성장은 아예 없었다. 100% 안트로픽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쉽게 말하면 큰 회사 하나가 우연히 TPU를 쓴 것뿐이고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다 엔비디아 쓴다는 주장이야. 다른 회사는 따라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냐면 안트로픽이 그냥 평범한 회사가 아니거든. 지금 챗GPT랑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최고 수준의 AI 회사야.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실제로 뒤흔들고 있는 주역이기도 해. 그런 회사가 엔비디아를 떠났다는 건 예외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최고의 AI 회사조차 엔비디아 없이 더 싼 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젠슨이 같은 인터뷰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사실 안트로픽이 TPU로 간 진짜 이유는 내가 그때 투자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구글이랑 아마존이 안트로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대가로 안트로픽이 그 회사들 칩을 쓰기로 한 거야. 우리 칩 써줄게. 너희는 투자해 이런 거래인 거지. 엔비디아는 그 타이밍에 그만한 돈을 못 넣었어. 그러니까 안트로픽이 기술적으로 엔비디아 칩이 나빠서 떠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거래가 성사된 거라는 거야. 이건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 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어. 왜냐하면 구글이랑 아마존이 돈을 계속 쓰는 한 이런 거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발레가 하나 더 있어. 구글의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100% 구글 TPU로 훈련된 거야. 엔비디아 칩 하나도 안 썼어. 제미나이 프로는 지금 세계 최고 모델 중 하나로 꼽혀. 안트로픽은 이례적이라 치고 제미나이는 뭐라고 할 거야? 엔비디아 없이도 최고의 AI가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이미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이래.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유일한 선택지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자체 칩이나 경쟁사 칩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거야. 젠슨의 방어적인 태도가 그걸 오히려 증명해주고 있어. 자, 오늘 내용이 많았지. 정리하면 첫째, 시장 회복은 계속되고 있어. 둘째, 메타랑 아마존이 지금 가장 매력적인 매수 기회야. 셋째, 엔비디아의 해자는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 있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